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해마다 농촌에서 농기계 사고가 400여 건이나 발생해서 노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농민 대부분이 60, 70대 노인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7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5일 충북 보은에서도 80대 노인이 수로로 추락한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렇듯 농기계 사고로 인해 사망자 수가 지난 2010년 39명에서 2012년 2배로 뛴 데 이어서 이후에도 해마다 100명 가까운 농민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 부주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농기계 운행 전 점검은 필수고요. 농기계에 빨려들기 쉬운 헐렁한 옷은 입지 말고 날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농민들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다양한 화재 사고에 이어 야영이나 체험학습을 떠나는 관광버스에서 지켜야 할 주의할 점과 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화재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할 것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가정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원인 좀 자세하게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방 화재의 원인 중에서도요, 이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칫 방심했다가는 집 전체를 홀라당 다 태우고요, 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낮 12시 18분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5층에서 검은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솟고 있는데요. 이 화재로 10명의 거주자가 긴급 대피하고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119 소방대원의 빠른 진압으로 주택 5층만 전소되고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5층 안방에서 화재가 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7분, 이번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토성로에 있는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새나오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화재로 아파트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연신 소방호수를 쏘아댑니다. 소방대원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향초를 피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커튼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 11시 31분 서울 강동구 동남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비원 지하 탈의실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로 보이는 불이 나 한밤중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위해 2차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에서 무섭게 치솟는 불길을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가정화재 원인 중에 하나가 앞서 전기레인지라고 하셨는데 방심하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은 가스레인지 대신에 이 불꽃이 없는 전기레인지, 흔히 말하는 이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이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전기레인지로 인한 화재가 한 150여 건 발생을 했고요. 또 지난 13일에도 이 인덕션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17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이 인덕션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네. 2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이 과정에서 또 주민도 3명이나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레인지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기레인지, 그러니까 인덕션이 위험하다고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와는 달리 이렇게 불꽃이 없잖아요. 네. 불꽃이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과열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전기레인지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전원을 끄고 나서 10분이 지난 뒤에도 상판의 온도가 평균 133도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 조리를 마친 지 1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란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바로 화상이라든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없으니까 정말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음식물을 올려놓았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올려놓고 깜빡 전기레인지를 끄지 않고 외출을 한다든가 네. 또 전원이 켜진지를 모르고 그 위에 플라스틱 그릇이라든지 또 가연물들 아이고.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행위는 바로 화재 사고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전기레인지 전원이 켜진지를 모르고 네. 그 위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올려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우, 상상하기도 싫죠. 집 전체가 날아갈 정도로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스버너에 있었던 이 가스통이 열을 받아서요. 네. 바로 폭발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또 음식물이 끓어올라서 넘치는 경우에는요.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도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레인지 사용 시에는요.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편리함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레인지. 하지만 주의를 하지 않고 사용했다가는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 51분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불길이 번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119 소방대원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건물에 있던 3명이 구조되고 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창문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37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이미 건물 위층부를 전부 뒤덮고 있는데요.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불길을 잡기 위해 연신 소방호수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2층과 옥상이 전부 불에 탔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생활용품 보관 창고 1층 계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벽 3시 57분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상가 건물을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이 화재로 상가 건물 근처에 있던 16명이 대피하고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떡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한순간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가나 빌딩에서 불이 나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알리는 시간으로요. 이번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모여있는 상가 건물이나 고층 빌딩에서는 화재에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비상탈출구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방화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방화문은요. 화재가 건물 내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을 차단하는 성능을 갖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철로 된 두꺼운 문을 종종 봤거든요. 그게 방화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방화문이 실제로 화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실제로 작년 경기도 분당의 한 학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때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화재 확산을 차단해서요. 인명피해를 줄인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200명이 넘는 학생이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주차장 공간에서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이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네. 또 두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두 제대로 잘 닫혀서 화재를 차단해 줬는데요. 이처럼 방화문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화문이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얼마 전 노래방에서 20대 여성이 방화문을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허공에 헛발을 디뎌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방화문 설치에 관리나 규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중이용 업소의 이 피난구 문이었는데요. 네. 피난구의 설치 규정은 있지만요. 피난구 이면의 피난 계단의 설치
또 피난 난간에 설치 등 이 안전한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낭떠러지 피난구가 있었던 건데요. 네.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요. 국민안전처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외부로 나가는 방화문 안쪽에 추락을 방지할 필요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서요. 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추락을 한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전에 대비해서 관계부처에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어 유사한 추락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는 소방관이 추락한 사고도 아이고. 있었고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중이용업소의 방화문 안전을 꼭 챙겨야 되겠습니다. 화재 시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 또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설치된 피난구문, 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서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밤 9시 31분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수영장에서 스킨 스쿠버를 배우던 수강생과 강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킨 스쿠버를 하던 도중 강사와 수강생 14명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요. 급히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수영장에서 스킨 스쿠버를 하던 강사와 수강생 단체가 모두 어지러움을 호소한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22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지하 식당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방제실 직원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은 지하 1층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확인하던 중 에어컨 전원선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52분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물에 빠져 119 구조대가 급히 구조에 나섰습니다. 119 구조대는 수색 30분 끝에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0여 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수영장 내 안전관리 교육과 또 안전장비 점검, 그리고 보호자의 안전의식 등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난 16일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수영장은 수심이 1.3m였고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강습을 받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영 강사는 강습 시간에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에 앞서 13일에도요. 같은 사고가 경기도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이처럼 수영장 익사 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요.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안전관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네. 또 한 번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려고 또는 물놀이를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안전을 믿고 보내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이어지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수영장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인데요. 네. 강습 때 강사의 수업 외에 테마파크와 같은 물놀이 시설에서는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고요. 또 5분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한 후에 다리, 또 팔, 얼굴, 가슴 순으로 이렇게 몸에서 먼 쪽부터 심장 네. 쪽으로 물에 적신 후에 천천히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놀이기구는 물에 의해서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수영장에서는 물안경을 꼭 착용해서 눈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적절한 휴식으로요. 체온과 체력을 항상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수심이 낮은 수영장이더라도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습 중에 아이가 옆에서 물에 빠졌는데도 모르는 그런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겠는데요. 수영장 안전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영장 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네. 또 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안전관리 점검을 당장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영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키고요. 또 안전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야영이나 단체 체험학습 갈 때 이용하는 관광버스 안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수학여행이나 단체 여행이 급증하는 시기에요. 관광버스 사고가 매우 잦은데요. 네. 지난 5월 중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던 수학여행 버스 7대가 남해고속도로 터널에서 구중추돌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요. 네. 4명이 사망을 하고 5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관광버스의 사고의 원인 무엇인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광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단체 이동 차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형 관광버스 사고가 잦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요. 관광버스 내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놓고 술을 마시며 한꺼번에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요. 이는 차량을 한쪽으로 쏠리게 해 안전운전에 큰 방해가 됩니다. 또한 승객들이 음주 가무를 즐기느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부주의에 의한 경우인데요. 가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과속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만큼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아직도 관광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분들이 있나요? 차가 급정거라도 한다면 정말 위험할 텐데요. 교수님, 이 관광버스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조수영 차장님이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관광버스의 사고 원인 잘 살펴보면 이 관광버스들이 줄을 맞춰서 이동하는 이 대열운행, 네. 또 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이렇게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죠. 지난 5월 남해고속도로 구중 추돌 사고에서도요. 10여 미터 남짓한 거리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관광버스들이 네. 달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두운 터널 내부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줄지어 달리는 이 대열 운행을 한 게 연쇄 추돌 사고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인 만큼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남해고속도로 사고도 터널 안에서 났잖아요. 이처럼 터널 안 사고가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나면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터널 내 사고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광진소방서 119 소방대원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터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가 나갑니다. 불길이 회로를 건드리면 전기는 나가버리는데요. 즉 터널 내의 모든 가로등과 안내시설이 다 꺼진다고 보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터널에서 고립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피난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최소 300에서 최대 600m 간격으로 피난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독가스나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면 터널 벽에 붙어있는 피난 통로 유도 표지판을 찾으면 됩니다. 표지판에는 현재 위치에서 이전 피난 통로와 다음 피난 통로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으므로 자세를 낮춘 채 가장 가까운 피난 통로를 찾아 대피해야 합니다. 긴 터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터널 배기구가 멈추거나 비상 모드로 가동됩니다. 연기는 특성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는 화재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널 내부에 설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초기 진화하거나 신속히 SOS 비상전화 장치를 사용하여 소방대와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구급대에 알리는 등 터널 내부의 방제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2차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한 관광버스 사고. 그렇다면 교수님, 이 같은 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겠죠. 버스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 가무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특히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를 적용, 승하차 기준 10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40점을 부과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법규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에서 대형 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단속도 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준수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칫 방심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에서 소란행위를 피웠다가는 벌금도 내고 벌점도 부과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벌금도 벌금이지만요. 자발적인 안전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기사님들은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나 졸음운전은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만큼 안전운전 꼭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행라철 관광버스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관광 등 단체로 이동을 하는 경우 관광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관광버스를 탈 경우 승객과 운전기사는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칫 안전에 소홀했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버스 내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운행에 방해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먼저 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가무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벨트는 생명을 살려주는 끈입니다. 반드시 버스에서도 전 좌석 모두 착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무리한 대열운행, 음주, 졸음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안전하고 빠르게 터널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고속도로 터널의 경우 300m, 최대 600m 간격으로 피난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독가스 또는 연기에 가려서 앞이 보이질 않는다면 터널벽에 붙어있는 피난 통로 유도 표지판을 따라서 자세를 낮추고 가장 가까운 피난 통로로 재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재 시에는 터널 내부에 설치된 소화기나 소화전을 사용해서 초기 진화를 하거나 SOS 비상전화 장치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소방대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 구급대에 알리셔야 합니다. 단체 여행길에 관광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안전을 등한시했다가는 즐거운 여행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도로 밑에 뚫린 구멍인 동공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내놓았다고요? 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인도가 푹 꺼지면서 땅 밑으로 사라지는 경우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땅 밑에 난 구멍, 즉 이 동공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최근까지 발견된 동공은요, 서울에서만 무려 28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동공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서울시는 피해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탐지 차량으로 동공을 미리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전자파를 땅에 쏜 뒤에요, 지하의 빈 곳을 형상화해서 소위 땅속의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네, 서울시는 탐지 차량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큰 동공은 미리 메우고 작은 동공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공 예측 관리 시스템의 기술 효율성을 더욱 높여서 아주 작은 동공이더라도 미리 발견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또 다른 지자체에도 동공 예측 관리 시스템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돼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